여러분은 어떤 리더이신가요? 팔로워를 잘 다스리나요? 아니면 휘둘리나요? 신하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 조율과 굴종. 조선의 왕 중에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사람보다 누군가에 의해 왕이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태종처럼 피를 묻혀 스스로 왕좌를 쟁취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가깝고, 대부분의 왕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형이 죽었으니까, 누군가가 밀어줬으니까 왕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두 왕도 그렇습니다. 성종, 13살의 할머니와 대신들의 손에 의해 왕좌에 앉은 소년. 중종, 31살의 반정공신들의 칼에 의해 왕좌에 앉혀진 남자. 둘 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을 세운 자들 위에 올라섰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세운 자들 밑에 깔렸습니다. 한 사람은 조선 전기 문화의 절정을 이루었고, 다른 한 사람은 38년 동안 왕좌에 앉아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왜 이렇게 다른 결말이 나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의 비교가 아닙니다. 이건 질문입니다. 조직에 의해 세워진 리더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13살 소년 왕이 되다. 1469년 음력 11월, 예종이 즉위한 지 겨우 14달 만에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28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죽음이었고 후사를 정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궁궐이 혼란에 빠집니다. 왕위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 예종의 적장자 제한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겨우 4살이었습니다. 4살짜리를 왕좌에 앉히면 수렴청정이 10년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그건 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종의 형 의경세자의 아들들은 어떤가? 큰아들 월산대군, 19살, 성인이고 장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의왕후는 월산대군이 아니라 그의 동생 13살의 자을산군을 지목합니다. 훗날의 성종입니다. 왜 형이 아니라 동생이었을까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월산대군은 몸이 약했다는 기록도 있고, 정의왕후가 어린 왕을 세워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3살 소년이 왕이 되는 것은 소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자을산군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13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입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면류관을 쓰고 수백 명의 신하가 엎드린 앞에 앉아야 합니다. 옆에는 할머니 정의왕후가 발을 치고 앉아 있고, 그 뒤에는 신숙주, 한명회 같은 세조시대의 거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발은 왕좌에 앉았을 때 바닥에 닿았을까요? 닿지 않았을 겁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13살의 몸으로 조선의 어좌에 앉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왕. 이것이 성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장면, 31살 반정의 밤. 37년 뒤인 1506년.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이 탄생합니다. 음력 9월 2일 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이끄는 군사들이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연산군이 훈구 대신들의 재산과 권한에 손을 댔고, 그 대신들이 왕을 갈아치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반정 군사가 향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궁궐, 하나는 진성대군의 집. 진성대군, 연산군의 이복동생, 성종의 둘째 아들. 그날 밤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31살의 남자에게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대군, 나라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성대군은 즉시 이해했을 겁니다. 형이 쫓겨나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뜻.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무장한 군인들이 집을 둘러싼 상황에서 거부는 곧 죽음입니다.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 반정의 명분이 사라지고, 명분이 사라지면 반정 세력은 진성대군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진성대군은 말에 올라타고 궁궐로 향합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중종, 조선 역사상 최초로 순전히 신하들이 주도해서 왕을 바꾼 사건. 이전에 태종이나 세조는 왕족 본인이 반정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중종 반정은 달랐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택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즉위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반정 공신들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 왕비 단경왕후 신씨의 폐위. 단경왕후의 아버지 신수군은 반정에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신수군을 처형했고, 이제 그의 딸이 왕비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반정에 반대한 집안의 딸이 국모가 된다. 공신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종은 거부하려 했을 겁니다. 단경왕후는 대군 시절부터 함께한 아내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신들의 요구는 단호했고, 중종에게는 이를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왕이 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좌에 앉은 첫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왕.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면류관을 씌워준 사람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는 왕. 왕이라는 이름의 포로. 성종은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중종은 의자의 다리를 남이 잡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둘 다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성질이 달랐습니다. 성종의 불안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류였고 중종의 불안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 장면, 경연, 왕의 교실. 성종이 13살의 왕이 되었을 때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그 7년은 소년왕에게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어린 왕에게 한 가지를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경연에 나가라. 경연, 왕이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 표면적으로는 학문의 자리이지만 본질은 정치의 자리입니다. 경연에서 왕은 신하들의 생각을 듣고 신하들은 왕의 판단력을 가늠합니다. 경연은 교실인 동시에 무대이고 시험장인 동시에 회의실입니다. 성종은 이 경연에 미친 듯이 참석합니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전체에 기록된 경연 횟수의 약 4분의 1이 성종 한 사람의 것입니다. 약 9,000회 이상. 25년 재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360회. 거의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아침에 조강, 낮에 주강, 저녁에 석강. 하루 3번 경연이 열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13살의 왕이 된 소년에게 정당성을 증명할 방법은 3가지뿐이었습니다. 혈통, 업적 또는 실력. 혈통은 이미 불완전했습니다. 형 월산대군을 제치고 왕이 되었으니까요. 업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실력이었습니다. 경연은 실력을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성종은 경연에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때로는 신하의 논리를 꺾었습니다. 경전의 한 구절을 놓고 신하와 서너 시간 토론을 벌인 기록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은 2가지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하나는 학문적 깊이, 다른 하나는 신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 경연은 성종의 정보망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파벌에 속해 있는지, 누가 어떤 사안에 민감한지, 누가 논리적이고 누가 감정적인지. 9,000번의 경연을 통해 성종은 조정의 지형도를 머릿속에 완성해 나갔습니다. 13살의 소년은 이렇게 한 번에 한 걸음씩 왕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종에게는 이 과정이 없었습니다. 중종은 31살의 왕이 되었으니 경연이 필요 없었느냐고요.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가 대등하게 학문을 나누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왕은 신하들의 존경을 얻거나 적어도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학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종도 경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의 경연은 성종의 경연과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성종의 경연이 왕이 신하 위에 서기 위한 훈련이었다면 중종의 경연은 왕이 신하에게 배우는 수업에 가까웠습니다. 중종 앞에 앉아있는 신하들은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인 동시에 반정의 공신이었습니다. 왕을 세워준 사람들이 왕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상황. 이 구도에서 왕이 신하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성종은 경연을 통해 왕좌의 발판을 높였습니다. 중종은 경연을 해도 왕좌의 발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경연 자체가 아니라 경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4번째 장면, 홍문관, 왕이 스스로 만든 견제장치.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뒤 가장 주목할 만한 결정이 있습니다. 홍문관의 설립과 언론 3사 체제의 완성.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에는 왕을 비판할 수 있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사간원은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이 두 기관을 통틀어 대간이라고 합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의 인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성종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홍문관. 홍문관은 원래 궁중의 서적을 관리하고 왕의 학문적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종대에 이르러 홍문관은 점차 언론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사헌부, 사간원의 홍문관까지. 이 세 기관이 언론 3사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왕이 자기를 비판하는 기관을 강화했을까요?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왕이 비판을 허용한다는 것은 왕이 비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선언입니다. 나를 비판해도 좋다. 나는 그 비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판단력이 있다. 이 메시지 자체가 왕권의 힘입니다. 성종은 이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언관들이 왕에게 거침없이 직언을 하면 신하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견제합니다. 특정 파벌이 힘을 키우면 언관이 탄핵합니다. 언관이 지나치면 왕이 조율합니다. 왕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심판의 위치에 섭니다.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 되는 것. 이것이 성종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성종 말년, 홍문관의 언관들이 왕의 결정에 반발하며 상소를 올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왕이 언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종이 언관을 탄압하거나 없애지 않았다는 겁니다. 짖는 개를 죽이는 대신 짖개 2대 목줄은 왕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율입니다. 모든 소리를 듣되 모든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 것, 비판을 허용하되 최종 결정은 자기가 내리는 것. 이 균형은 경연 9,000회에서 쌓은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제 중종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종에게는 이 내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다음 장면에서 확인하겠습니다. 5번째 장면, 117명의 빚쟁이. 중종이 왕이 된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반정에 참여한 공신들에게 전국공신이라는 칭호가 내려집니다. 1등부터 4등까지 총 117명. 조선 역대 공신 책봉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개국공신이 52명, 좌명공신이 4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반정주도 세력인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자기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공신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정에 공이 없는 사람까지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중종 자신도 내 대군 시절에 나를 잘 섬긴 사람이 있는데 반정에 공은 없지만 의리를 봐서 공신에 넣자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왕조차 이빚 돌려막기에 참여한 겁니다. 117명의 공신, 이들 모두에게 관직 승진, 막대한 토지, 노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습됩니다. 공신의 자손까지 대대로 혜택을 받는 구조. 한 번의 반정이 수백 명의 특권 계급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117명이 중종의 빚쟁이였습니다. 중종이 무언가를 하려 하면 공신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정책이 공신들의 토지에 영향을 주는가? 이 인사가 공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가? 모든 결정에 117개의 필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전례가 중종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연산군은 왜 쫓겨났습니까? 백성에게 학정을 펼쳤을 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훈구 대신들의 재산에 손을 댔을 때 비로소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백성을 괴롭히면 버티지만 공신을 건드리면 끝난다. 중종은 이 교훈을 뼈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신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그 상태로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관을 쓴 채로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얼마나 불편한지 상상해 보십시오.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자존심이 아픕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6번째 장면, 조광조, 중종의 유일한 탈출구. 1515년, 34살의 조광조가 중앙정계에 진출합니다. 이 남자의 등장은 강렬했습니다. 조광조는 갑자사화로 사망한 김굉필의 제자로 성균관에서 이미 학문적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사간원 정원으로 임명된 직후 조광조는 곧바로 훈구 대신들과 정면 충돌합니다. 당시 반정 공신들이 대간을 이용해 자기 편이 아닌 관리들을 탄핵하고 유배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조광조는 이에 대해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을 전원 파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갓 정계에 들어온 새내기가 조정의 핵심 기관을 통째로 교체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파격적이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그런데 이 무모함이 통했습니다. 공신들의 이권 정치에 염증을 느끼던 대간들이 하나둘 조광조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간이 교체됩니다. 중종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을 겁니다. 이 사람이면 된다. 이 사람이면 공신들을 견제할 수 있다. 실록에 중종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의 말 때문에 서로 맞서니 매우 놀랍다. 어찌하여 조정에 이같이 큰 변이 있는가. 놀라움 속에 감탄이 묻어있는 문장입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자신의 칼로 삼기로 합니다. 파격적으로 승진시킵니다. 조광조를 밀어주고 조광조 주변에 살인파 인재들을 모읍니다. 성종이 홍문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하를 견제했다면 중종은 조광조라는 한 사람에게 직접 칼을 쥐어준 겁니다. 이 순간까지 중종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인다. 드디어 공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드디어 내가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성종과 중종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종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홍문관이라는 기관, 언론 3사라는 체제,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견제를 담당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중종은 사람에게 걸었습니다. 조광조라는 개인,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의 능력과 충성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바뀌어도 작동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또는 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조광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7번째 장면, 소격서, 균열의 시작. 1518년, 조광조가 소격서 폐지를 요구합니다. 소격서, 도교의식을 행하던 궁중 제사기관. 조선은 유교 국가인데
궁궐 안에 도교 기관이 있었습니다. 세종 때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조광조는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교 국가에서 도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 성리학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중종은 반대합니다. 전통이다. 세종과 성종도 없애지 않았다. 합리적인 반론입니다. 그런데 조광조의 답이 문제였습니다. 가령 세종과 성종이 대성이라 하더라도 소격서를 혁파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 한 문장이 중종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성종, 중종의 아버지입니다. 조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왕입니다. 세종, 조선 최고의 왕입니다. 조광조는 이 두 왕을 잘못했다고 잘라 말한 겁니다. 중종이 내세운 가장 강력한 근거를 한마디로 부정해버린 겁니다. 조광조의 논리는 옳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가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권력의 세계에서는요. 중종은 이 순간 느꼈을 겁니다. 내가 키운 칼이 나를 향하고 있다. 소격서 논쟁은 거의 한 달 반 동안 이어집니다. 실록 기사를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소격서를 혁파하라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조광조와 살인파는 대간 전원이 파업에 들어가 조정의 업무를 마비시키기까지 합니다. 조광조는 상소에서 중종에게 이렇게 씁니다. 정도를 버리고 사도에 미련을 두고 곧 용단을 내리지 못하시니 또 이렇게도 씁니다. 밝은 임금은 남의 말을 좋아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으며 어두운 임금은 자기 의견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돌보지 않습니다. 암군, 어두운 임금, 조광조가 중종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중종이 항복합니다. 1518년 9월 3일 소격서 혁파가 선언됩니다. 조광조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중종의 자존심이 깨졌습니다. 중종이 조광조를 등용한 이유는 공신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조광조가 왕 자신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공신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더니 조광조의 그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왕좌의 다리를 잡고 있는 손이 바뀌었을 뿐 왕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8번째 장면, 위훈 삭제, 최후의 도발. 소격서 이후에도 조광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1519년, 조광조는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기존의 과거 시험과 별개로 추천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살인파 인재를 대거 조정에 심는 것. 실제로 현량과를 통해 28명의 살인파 관료가 한꺼번에 중앙에 진출합니다. 훈구파 대신들이 반발합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공정한 제도가 있는데 왜 추천제를 만드느냐. 이건 살인파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 정당한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와 살인파는 이 비판을 묵살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조광조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위훈 삭제. 중종 반정의 공신 117명 중 76명의 공신 자격을 박탈하라는 요구. 실제로 반정에 공이 없으면서 공신이 된 자들의 자기와 재물을 반납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닙니다. 중종이 왕이 된 근거가 반정이고 반정의 주체가 공신들입니다. 공신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면 반정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반정으로 세워진 중종의 왕위 정당성도 흔들립니다. 조광조는 자기를 등용한 왕의 존재 근거를 건드린 겁니다. 중종이 거부합니다.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간 전원이 사직을 요청하며 또다시 조정이 마비됩니다. 소격서 때와 같은 패턴입니다. 조광조와 대립하던 영의정 정광필마저 조광조 편에 섭니다. 중종은 또 굴복합니다. 위훈 삭제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종은 서명을 하면서 동시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9번째 장면, 1519년 11월 15일 밤, 위훈 삭제에 동의한 지 나흘 뒤, 밤 이경. 지금으로 치면 밤 9시에서 11시 사이, 경복궁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연추문이 활짝 열리고 무장한 병사들이 궁 안으로 들어섭니다. 근정전 양쪽에 청색 옷을 입은 군졸들이 도열합니다. 경연청에 등불이 밝혀지고 그 안에 병조판서 이장곤, 판중추부사 김전, 화천군 심정 등이 앉아 있습니다. 조광조 편이었던 승지 윤자임이 허둥지둥 달려와 봅니다. 한밤중에 병사들이 궁에 들어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승지의 허락 없이 어떻게 표신이 발급되었느냐. 윤자임이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돌아온 답. 윤자임은 승지에서 해임되었다. 즉석에서 새 승지가 임명됩니다. 사관도 배제됩니다. 기록을 남기는 사관이 없는 상태에서 중종의 명이 내려옵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다음 사람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기묘사화. 중종이 직접 주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사흘 전에 공신들과 비밀리에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록에는 공신의 일을 논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승정원 일기에는 조광조를 조옥에 내릴 것을 의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관 앞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사관이 나간 뒤에 진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광조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유배됩니다. 그리고 사약이 내려집니다. 조광조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38살, 불과 4년 전에 혜성처럼 나타나 조정을 뒤흔든 남자. 왕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하던 남자. 유교적 이상 국가를 만들겠다는 꿈에 불타던 남자. 그 남자가 유배지에서 사약 그릇을 받아듭니다. 조광조는 끝까지
중종을 믿었을까요? 전하가 나를 버리실 리 없다. 이것은 간신들의 모함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약이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왕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약은 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중종이 조광조의 사약을 결제하는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후련함이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더 깊은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수치심, 자기가 키운 사람을 자기가 죽여야 하는 상황, 공신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광조를 등용했는데 결국 공신들의 도움을 빌려 조광조를 죽이는 상황, 빚쟁이를 피하려고 새 빚쟁이를 만들었다가 새 빚쟁이가 더 무서워져서 옛 빚쟁이에게 다시 도움을 구하는 꼴. 이것은 왕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실패입니다. 성종이 이 상황을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종은 조광조 같은 사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홍문관이 있었으니까요. 언론 3사가 있었으니까요.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시스템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너무 세지지도 않고 너무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왕이 설계한 대로 작동합니다. 중종에게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왕도 흔들렸습니다. 10번째 장면, 성종의 패비, 중종의 패비. 두 왕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비를 다루는 방식, 성종의 계비 윤씨. 이 여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록 기록에 따르면 비상을 품고 다녔고 왕의 발자취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했고 후궁들을 모함하기 위해 가짜 문서를 만들었고 왕의 음식에 독을 넣을까 두려워 대비들이 어선이 지나가는 곳에 왕비의 출입을 금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오래 살면 장차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린 왕자를 앞세워 권력을 잡겠다는 암시였습니다. 신하들은 대부분 폐위에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윤씨의 아들이 원자,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어머니를 폐위하면 원자의 지위가 흔들리고 후계가 꼬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원자가 왕이 되면 어머니 폐위에 관여한 신하들은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전하, 그냥 참고 사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성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와 자성대왕대비까지 동원해 폐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결국 왕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3년 뒤 사약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옳았느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산군의 폭정을 불렀으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느냐입니다. 성종은 신하들이 반대했음에도 자기 판단으로 왕비를 폐위했습니다. 이제 중종을 봅시다. 중종은 신하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왕비를 폐위당했습니다. 단경왕후 신씨, 대군 시절부터 함께한 아내, 반정 첫날 공신들이 왕비의 아버지가 반정에 반대했으니 폐위하라고 요구했을 때 중종은 이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실록에는 중종이 단경왕후를 그리워했다는 간접적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어느 날 중종이 궁의 높은 누각에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단경왕후가 머물고 있는 인왕산 쪽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왕이 되어서도 아내를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는 남자. 쫓겨난 왕비는 평생을 치마를 인왕산 바위에 널어놓고 궁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야사도 남아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종은 자기 결정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기가 선택한 고통이었습니다. 중종은 남의 결정에 의해 고통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이별을 자기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기 결정으로 인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교훈이 됩니다. 남의 결정에 의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원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중종의 38년 재위 내내 반복됩니다. 11번째 장면, 38년의 견딤. 기묘사화 이후 중종의 나머지 23년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광조와 살인파를 숙청한 뒤 조정은 다시 훈구 세력이 장악합니다. 중종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공신들의 그늘 속으로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가 입궁합니다. 중종의 말년, 조정은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갈라집니다. 대윤은 세자, 훗날의 인종을 지지하는 세력이고 소윤은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영과 윤원로 형제가 소윤의 중심에 서서 권력을 키워갑니다. 중종은 이 갈등을 조율하지 못합니다. 조율하려면 양쪽 위에 서야 하는데 중종은 양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성종이라면 경연을 통해 양쪽의 논리를 분석하고 언론 3사를 통해 한쪽이 세지면 다른 쪽을 올려 균형을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종에게는 그런 시스템도 없었고 그런 내공도 없었습니다. 38년, 조선 역대 5번째로 긴 재위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동안 중종이 남긴 제도적 유산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성종은 25년 동안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조선 500년의 헌법, 홍문관을 설립하고 언론 3사를 완성했습니다. 동국여지 승남, 동문선,
악학괴범 등 문화 편찬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유향소를 부활시키고 경연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중종은 38년 동안 무엇을 남겼습니까? 기묘사화, 을사사화의 씨앗, 대윤과 소윤의 갈등, 문정왕후 외척의 발호. 성종의 25년은 채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중종의 38년은 견딤의 시간이었습니다. 채우는 25년과 견디는 38년. 어느 쪽이 더 길었을까요? 시간으로는 중종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밀도로는 성종이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성종의 하루에는 경연 3번, 정책 토론, 법전 편찬이 들어있었고 중종의 하루에는 공신의 눈치, 살림의 압박, 외척의 암투가 들어있었습니다. 같은 하루인데 한쪽은 쌓이고 다른 쪽은 달아갔습니다. 12번째 장면, 성종의 유산, 중종의 유산. 성종이 죽은 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기본 법전으로 기능했습니다. 500년입니다. 홍문관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연산군이 잠시 무력화시켰지만 중종 반정 이후 즉시 부활합니다. 언론 3사 체제는 조선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성종이 만든 시스템은 성종이 죽은 뒤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성종에게도 실패가 있습니다. 패비 윤씨. 이 결정은 연산군의 트라우마가 되었고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뒤 폐위에 관여한 신하들을 학살합니다. 성종이 자기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다음 세대에서 피해 보복으로 돌아온 겁니다. 성종의 조율에도 빈틈은 있었습니다. 신하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판단을 관철하는 것이 성종의 장기였지만 폐비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너무 멀리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20년 뒤의 폭풍은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성종의 유산은 빛납니다. 실패보다 성공이 훨씬 많았고 시스템으로 남긴 것이 개인의 실수를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중종이 죽은 뒤에는요. 중종이 죽자마자 인종이 즉위하지만 8달 만에 죽습니다. 독살설이 파다합니다. 명종이 12살에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을사사화가 터집니다. 대윤 세력이 괴멸됩니다. 윤원영이 권력을 잡고 조정이 외척의 손에 넘어갑니다. 중종의 38년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견디기만 했으니까요. 견디는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은 생존이고 생존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번째 장면, 리더십의 2가지 문법.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현대의 언어로 번역해보겠습니다. 성종은 이사회가 앉힌 CEO입니다. 자기가 창업한 회사가 아닙니다. 대주주인 할머니와 원로 임원들이 어린 글을 골라서 대표이사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이 CEO는 앉자마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매일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모든 보고서를 직접 읽고 모든 부서장과 1대1 면담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이 CEO는 회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임원들이 무슨 말을 해도 CEO가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사회는 더 이상 CEO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CEO가 이사회보다 똑똑하니까요. 그리고 이 CEO는 감사위원회를 강화합니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을 감시하는 내부 견제 시스템. 이 시스템 덕분에 특정 임원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CEO 자신은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CEO가 떠나도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종형 리더십입니다. 중종은 역시 이사회가 앉힌 CEO입니다. 하지만 이 CEO는 공부 대신 파벌 관리에 매달립니다. 자기를 앉힌 이사회가 무서워서 이사회의 눈치를 봅니다.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 외부에서 스타 경영인을 영입합니다. 처음에는 잘 됩니다. 스타 경영인이 이사회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곧 그 스타 경영인이 CEO 자리까지 넘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CEO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스타 경영인을 해고합니다. 이사회의 도움을 빌려서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사회의 꼭두각시. 이 패턴을 38년 동안 반복합니다. 이사회가 바뀌어도 CEO는 바뀌어도 패턴은 반복됩니다.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조직에 의해 세워진 리더라면 당신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가? 성종의 답, 실력과 시스템.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음을 매일의 경연으로 증명하고 나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조직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중종의 답, 찾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14번째 장면, 역사의 법정. 두 왕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보겠습니다. 성종을 변호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3살에 추대된 왕이 25년 만에 조선 전기 문화의 절정을 이루었다. 경국대전으로 법치의 기반을 세웠고 홍문관으로 언론의 제도를 완성했고 구천회의 경연으로 왕과 신하의 소통 모델을 만들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라는 유교 정치의 이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왕이다. 성종을 기소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은 결국 연산군의 폭정을 불렀다. 성종이 만든 언론 3사는 연산군 때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 반동으로 사화가 반복되었다. 다음 세대를 내다보지 못한 판단은 명군의 업적에 균열을 냈다. 중종을 변호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신하주도 반정으로 왕이 되어
왕권이 사실상 제로인 상태에서 38년을 버텼다.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성종이 될 수는 없었다. 성종은 7년의 수렴청정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중종에게는 하루도 주어지지 않았다.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생존 자체가 성과다. 중종을 기소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8년은 너무 길다. 그 시간이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다. 성종은 25년에 경국대전을 완성했고 정조는 24년에 규장각과 화성을 세웠다. 중종은 38년 동안 키운 인재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이후 반복되는 사화의 패턴을 만든 원흉이다. 조선 중기의 혼란은 중종에서 시작되었다. 양쪽의 변호와 기소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종은 자리에 앉은 뒤 일어섰고 중종은 자리에 앉은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경연석과 빈 왕좌.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두 개의 이미지를 남기겠습니다. 경연석, 왕과 신하가 마주 앉는 낮은 자리, 서로의 눈을 보며 경전을 펼치고 질문하고 반박하고 합의하는 자리. 성종은 이 자리에 9,000번 앉았습니다. 낮은 곳에서 실력으로 올라간 왕. 빈 왕좌. 용상 위에 앉아있지만 아무도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자리.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면류관의 무게만 느껴지는 자리. 높은 곳에 앉아있지만 높을수록 더 외로운 자리. 중종은 이 자리에 38년 동안 앉아있었습니다. 경연석은 낮지만 단단합니다. 학문과 대화라는 기반 위에 서 있으니까요. 빈 왕좌는 높지만 허약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이 받치고 있으니까요. 그 손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까? 상사의 추천으로, 조직의 관례로, 우연한 기회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앉은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종처럼 매일 경연석에 앉았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고 누구보다 깊이 듣고 누구보다 단단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중종처럼 빈 왕좌에 앉아 나를 세워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견디고 있습니까? 자리는 남이 줄 수 있습니다. 자격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당신을 그 자리에 앉혔느냐가 아니라 앉은 뒤에 무엇을 했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의 발이 아직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경연석에 앉으십시오. 9,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발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